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대부분의 내용을 다 했고요.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여기 9쪽 밑에 보시면 반어, 역설, 풍자 나와 있죠. 오늘은 반어와 역설 두 가지 배우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을 반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지각한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친구가 늦게 왔죠? 근데 그 친구한테 왜 이렇게 빨리 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반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한 친구한테 잘한다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반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어는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반어의 뜻부터 보시면요. 자, 반어는 속뜻을 숨기고 겉으로는 반대로 표현하여 애초에 뜻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내용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반어예요. 그래서 반어는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배울 시 머누일이라는 시인데요. 자, 머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잊었다면 굳이 입 밖으로 내가 당신을 잊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잊지 못했기 때문에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즉, 일상적인 어법이 잊지 않겠다라는 말보다 잊었다라고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화자의 그리움이 더 절실하게 느껴져서 화자의 의도를, 태도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이게 반어야. 근데 반어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자, 역설 같은 경우, 역설이랑 같이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자, 역설은요, 일단 그 정의부터 보면, 자, 뜻은, 자,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자, 무엇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어떤 표현 속에, 자, 그 속에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역설이에요. 자, 그럼 일단 모순이 무엇이냐? 자, 모순이라는 말은요, 창과 방패란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물건을 팔았대.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어요. 반대쪽 손에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라고 판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모순이란 단어의 유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은 어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역설은 문장 자체는 말이 되지 않지만 그 속에 어떤 중요한 진실, 진리를 담고 있다 하는 게 역설이야. 일단 효과를 보기 전에 밑에 보시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외롭다라는 건 우리 부정적인 감정이죠. 황홀하다는 건 긍정적인 감정이야. 그럼 외로우면서 황홀하다는 게 말이 돼? 문장 자체는 말이 되지 않죠. 모순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유리창이라는 그 단어의 어떤 속성을 잘 생각해 보면 유리창은 투명하게 생겼지. 그래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막이 쳐져 있죠. 자, 그리고 자, 이 유리창이라는 내용은요, 자식이 죽어서 그죠? 시인이 아이를 일찍 잃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쓴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밤에 유리를 닦으면서 내 자식이 이제 죽어서 하늘에 별이 됐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데서 너무너무 슬프잖아. 그리고 외롭잖아. 그래서 거기서 외로움을 느낀 거야. 하지만 그렇게라도 창문을 닦으면서 별이 된 자식을 볼 수 있어서 그래도 황홀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과 황홀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자체는 말이 안 될지라도 자식을 잃어서 슬프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자식을 볼 수 있다는 어떤 황홀한 감정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 진실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역설을 그럼 왜 쓰느냐? 작품에 우리가 역설은 평상시에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참신한 느낌을 주고요. 또 독자의 주의도 환기할 수 있고 시인이 전달하려는 뜻이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친구들이 반어와 역설을 많이 헷갈린다고. 그럼 반어와 역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자, 반어와 역설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문장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면 돼. 읽어봤는데 문장이 말이 돼. 그러면 반어야. 이전노라 말 되잖아. 그지? 근데 문장이 말이 안 돼. 그럼 역설이에요. 외로운 항우란 말 안 되잖아. 그럼 역설이야. 자, 선생님이 여기 옆에 역설의 예시를 몇 개 갖고, 여기 역설의 예시예요. 역설의 예시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자, 먼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돼 있죠? 자, 찬란하다는 건 긍정적인 감정이지. 그리고 슬픔이라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찬란한 슬픔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은 역설이야. 일단 모순이죠. 그렇지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그 슬픔 100%의, 그러니까 순도 100%의 슬픔만 느끼나요? 그건 아니지. 어떤 행복한 슬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행복한 슬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웃품 같은 거 있죠. 웃음과 슬픔이 섞인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리 없는 아우성은 뭐냐면, 자, 소리 없다 하는 게 일단 부정이죠. 그 다음에 아우성이라는 건 소리를 친다는 얘기니까 문장 자체 역시 모순이에요. 이 시는요,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인데요. 깃발을 우리 생각해 볼 때, 깃발은 요 부분이 지금 깃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람에 펄럭펄럭 납볼거리잖아. 여기를 시인은 아우성, 마치 깃발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깃발은 어때? 여기 깃대, 이걸 깃대라고 하지? 깃대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 해도 땅에 꽂혀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소리 없는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 없는 여기가 아우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깃발의 한 구절이에요. 역설이고요. 그 다음에 독은 아름답다라는 시인데요. 자, 독도 보시면 독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죠.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건 긍정적인 서술어잖아.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 시는요. 그 보거, 생선 보거 있죠. 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위험을 감지하면 독을 내뿜어서 배를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렇게 배를 동그랗게 하는데 그게 다 독이란 말이야. 그 독을 내뿜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식인 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자기 자식을 지키는 모습은 아름다운 거잖아. 그래서 독은 아름답다가 자식을 지키는 보거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해서 자, 님은 같지만 요건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지. 그런데 자,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긍정적이잖아. 근데 갔는데 어떻게 안 보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의미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는 내 곁을 떠났지만 마음속에서는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죠. 잊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라는 낙화라는 시 한 구절인데요. 자, 결별은 이별이에요. 그죠? 그리고 축복은 말 그대로 축복이죠. 그러면 이별과 축복이 어떻게 한 번에 올 수 있어? 말 안 되죠. 모순이에요. 그런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의 어떤 이별을 경험해봐야, 아픔을 경험해봐야 뭐 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예시를 봤는데 이렇게 역설은 문장 자체는 다 성립하지 않지만 그 속에 모두 이런 중요한 진실들을 담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를 한 장을 넘겨서 머누일이라는 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머누일이라는 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여기 시에 보시면 시를 쓴 사람이 김소월이라고 돼 있죠. 김소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제 쓰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김소월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일단 김소월 씨의 특징은요. 자, 첫 번째가요. 김소월 씨의 대부분은 자, 삼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시 처음 배울 때 음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음보가 뭔지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을까요? 음보는 시에서
끊어 있는 단위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사문보하면 한 행을 세 덩어리가 나오게 끊어서 읽는 것을 사문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 사문보라는 건 우리 예를 들어서 민요를 생각했을 때 아리랑이라는 노래도 아리랑 끊고 아라리오 이런 식으로 민요도 사문보로 끊어지기 때문에 사문보의 다른 말은 민요적 율격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또 같은 말이 전통적 율격이었죠. 이렇게 사문보,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이 다 같은 뜻의 단어였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김소월은 우리나라 어떤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 이별의 한을 많이 노래한, 이별의 한을 주제로 많이 시를 쓴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먼 후일도 이별을 주제로 한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년부터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굉장히 짧고 또 단순해요. 반복적인 표현도 많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의 시는 아닌데요. 자, 그럼 1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내용적인 면을 보기에 앞서서 형식적인 면부터 보면 이 시는 방금 선생님이 사문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한 줄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끊어서 읽으면 쉬워요. 이 시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하면 바로 세 덩어리가 나오지. 이렇게. 밑에도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하면 또 세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 연을 다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이 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전체를. 자, 딱 필기 됐죠? 선생님은 이걸 좀 지울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글자 수를 보시면, 자, 먼 훗날 하면 지금 세 글자죠. 당신이 세 글자예요. 찾으시면 네 글자. 자, 그때의 세 글자. 내 말이 세 글자. 잊었노라 네 글자. 그죠? 당신이 세 글자, 속으로 세 글자, 나무라면 네 글자. 무척은 두 글자지만 그리다가 네 글자, 잊었노라 네 글자예요. 보통 자, 여기 부분이 약간 좀 다르긴 해도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글자 수를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요것도 지난주에 했죠, 우리. 334조에 3.4.4 아니에요. 그냥 334조라고 읽으면 돼.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걸 음수율, 334조의 음수율이다.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걸 음수율이라고 배웠죠. 334조의 음수율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으라. 일단 두 가지. 첫 번째가 사문보, 두 가지가 334조, 두 번째가 334조의 음수율이었어요. 이렇게 두 개 배운 거예요. 일단 그 외에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필기 다 했으면 선생님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또 운율을 형성하는 나머지 요소들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시를 해석을 먼저 해볼 텐데
자, 먼 훗날이라고 했죠? 먼 훗날은 우리 시간이 언제야? 시대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여기 훗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미래가 되는 거죠. 미래의 어느 날이에요. 그런데 먼 훗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의 미래는 그냥 언제인지 모르는 불특정한 잠깐만. 불특정한 미래의 어느 날이 되겠죠. 언제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먼 훗날. 자,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뭐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 이거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죠? 자, 그때의 내 말이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시에서 이렇게 나라는 말이 나오면 이 나는 뭐가 된다? 시적 화자가 되죠. 자, 그때의 내 말이, 자,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잊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래. 자, 잊었노라 밑줄 하시고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반어 배울 때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정말 당신을 잊었다면, 잊었노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 너 잊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잊었으면 잊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반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잊지 못했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1년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죠? 먼 훗날 인과 만날 때 하자가 이제 잊지 못했다라고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게 1년의 내용이었고요. 2년에 자,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이라고 했는데 자, 나무라면이라는 건 이때의 나무란다는 건 질책한다, 꾸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무라면이니까 역시 이제 가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어쨌든 이제 겉으로는 내가 나 너 잊었어 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너 왜 나 잊었니? 라고 이제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한데 무척 그리다가 잊었대요. 자, 근데 이때 그리다가는 그리워하다가 이런 뜻이에요. 자, 오랫동안 무척 그리워하다가 겨우 잊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여기도 반어법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워하다가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화자에 뭐가 나왔죠? 화자의 정서가 나와 있죠.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한 단어로 쓰시오. 그리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는 자, 임의 질책에 대해서 나를 꾸짖었을 때 또 내가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라고 반응을 하겠다 하는 게 이연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면에서 자,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계속해서 꾸짖는 거야. 나를 질책하는 거죠. 나무라면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가정법이 쓰이고 있고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한다?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이때 믿기지 않아서는요.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됐냐면 당신과의 이별이 내가 당신과 헤어졌다는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겨우 잊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3년에. 네, 단어법이고요.
그래서 3년은 이제 계속되는 질책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나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4연을 보시면요. 일단 여기 4연의 첫 번째 줄을 두 가지 우리가 필기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한국말 어순을 잘 생각해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가 더 자연스럽니? 아니면 있지 않고가 더 자연스럽니? 있지 않고가 훨씬 더 자연스럽지?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 아니랑 있고의 위치를 바꿔야 돼. 그게 더 훨씬 자연스럽지? 그죠? 그래서 말의 순서를 우리 어순이라고 부르는데 어순을 바꿔서 더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요걸 도치법이라고 불러요. 도치법. 일부러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자, 뭐 오늘도 어제도의 이제 의미는 단순히 오늘, 어제가 아니라 늘, 항상 이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늘 항상 잊지 않았다가 4연의 첫 번째 줄의 의미야. 그러니까 결국에 요 부분이 화자의 진짜 마음, 본심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도 역시 반어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사연에 담았죠. 자, 몇 개만 더 쓰고 일단 시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가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 더 있다고 했는데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가 여기 정리가 돼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여기 빈칸부터 채울게요. 자, 삼음보가 반복이 돼 있죠. 근데 삼음보는 다른 말로 아까 민요적 율격, 전통적 율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3, 3, 4조의 글자 수,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된다. 글자 수를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걸 음수율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시어. 시어는 시에 사용된 가끔 가다가 시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시어는 시에 사용된 단어를 시어라고 불러. 시어가 반복돼 있다고 했죠. 자, 시어는 어떤 시어가 반복이 돼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좀 색깔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요. 색깔펜이 있다면 색깔펜으로 좀 필기를 해보세요. 선생님은 모양으로 필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 훗날이라는 단어랑요. 먼 훗날 여기 두 번 똑같이 나와 있죠. 색깔펜이 없으면 모양으로 필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 당신이 이렇게 반복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그때에, 그 다음에 그때에 이런 말도 계속 반복돼 있죠. 이런 말들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또 운율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있나요? 그리고 자, 여기 네 번째 보시면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 옆에 반복까지는 알겠는데 변조가 뭐냐면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은 돼.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바뀌어서 반복이 됐다라는 뜻이야. 자, 이거 올라가서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쓰시고 자, 어디가 지금 변형이 되었나, 반복이 되었냐 하면요.
여기 1, 2, 3년에서요. 자, 찾으시면 잊었노라. 나무라면 잊었노라. 나무라면 잊었노라에 반복되는 게 지금 뭐예요? 뭐뭐 하면 잊었노라가 위아래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게 보이죠? 1, 2, 3년에. 요게 지금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 위아래로 또 동일한 걸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또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이전 노라가 뭐 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 노라가 반복되는 반복법을 사용했다는 것. 이렇게. 있나요? 자, 그러면 밑에 여기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혹시 필기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시 띄워줄 테니까 이따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이 시는 뭐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 내재율이고요. 자, 내재율은 운율이 겉으로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애상적, 그때 뭐였어? 슬픔,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 민요적, 참은 뭐예요? 그리고 주제는 떠나님을 잊을 수 없는 마음, 한 단어로 그리움이죠. 다음 특징은 자, 반어적인 표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 그다음 가정적 상황 찾으시면 뭐 나무라면 이렇게 그래서 시를 전개한다. 시상을 전개한다는 건 시를 전개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삼음보의 전통적 율격으로 자, 리듬감을 형성한대요. 리듬감을 형성한다의 같은 말 운율 형성. 그리고 반복, 변조. 자, 변조는 변형이라 그랬죠? 반복을 하되 조금씩 다르게 변형을 해서 반복을 한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는요,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에서는 먼 훗날 인과 만났을 때 화자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2연에서는 이미 질책을 했죠. 나무랐어요, 나를. 그리고 3연에서는 이미 계속해서 나를 질책을 했고요. 4연에서는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시가 마무리가 되었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 여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 334조의 음수율, 그 다음에 시어가 반복됐고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살짝의 변형도 있었더라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시의 이제 표현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반대로 표현을 했지 잊지 못했는데 잊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반어법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전 노라가 반복되었지 그래서 반복법 그래서 운율 형성 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아까 1년부터 3년까지 동일한 문장 구조가 요거 반복되면서 여기가 대구법을 이루고 있다고 했었죠. 대구법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화자의 처지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고 임을 잊을 수 없는 상황을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지 상황을 그리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필기 못한 친구들 있을까요? 없나요? 응. 자, 그러면 15쪽에 7문제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 7문제 풀고 나서 조금 쉬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같이 맞춰볼게요, 답을. 1번에 자, 이 시의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사랑하는 인과 지금 헤어진 상황 맞고요. 자신을 떠난 임을 그리워하죠. 자, 이미 떠난 후회도 잊지 못하죠. 사실 속마음은 잊지 못한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떠난 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런 내용은 시에 나와 있지 않죠. 4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반어법이니까 5번까지 맞는 얘기죠. 채점하시고요. 2번에 자,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자, 이전오라라는 시어가 반복법 됐고요. 자, 그다음 각행을 3음보 끊어 읽을 수 있죠. 그다음 동일한 문장 구조가 변조 반복된다 맞고요. 1년부터 3년까지. 자, 줄글 형태. 자, 줄글이라는 건 산문이에요. 즉 행이나 연의 구분이 없는 걸 의미해요. 이 시는 1, 2, 3, 4연 구분이 딱 돼 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말하는 가정법 쓰였죠. 4번이 틀렸네요. 있나요? 자, 그리고 3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예요. 자, 기억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런 식의 유형 문제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기억이 뭐였냐면 여기 그때 내 말이 이전노라니까 단어법이 되는 거지. 결국 이 문제는 단어법을 찾으라는 거였어. 그죠? 자, 그럼 1번에 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준 거잖아. 자, 님은 같지만 그러면 얘는 가다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지. 그런데 자,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했네요. 그럼 갔는데 어떻게 안 보낼 수 있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네요. 모순이네요. 모순하면 바로 나와야 하죠. 1번은 역설법이에요. 틀렸고요. 자, 2번은 뭘까요?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나 이미 떠났다고 대답하라. 얘는 뭘까? 2번 보시면 자, 청산은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소리쳐 부르거든. 누군가를 소리쳐 부를 수 있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의인법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3번에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여. 특히 여기 느낌표.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이렇게 느낌표랑 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감탄하듯이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영탄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4번에 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자, 여기가 정답이었어요. 가듯이.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요 4번 문제의 힌트가 되는 건데요. 가듯이. 자, 우리 하듯이 무엇 무엇처럼 무엇 무엇인 듯 무엇 무엇 같이 해서 A 같은 뭐 B 그러니까 원관념을 그 보조관념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결어라고 부르는데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서 표현하는 방법을 지규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4번은 지규법이에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걸 표현하죠. 그죠? 한떨기 뭐 꽃 같은 누이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걸 다 지규법이라고 해요. 정답은 일단 5번인데요. 그 시인도 똑같네요. 우리가 배운 오늘도 김소월, 진달래꽃도 김소월, 시인도 똑같아요. 자, 뒤에 보시면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했는데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서, 그러니까 내가 역겨워서 떠난대. 그러면 헤어지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이별, 눈물을 흘리겠지. 그런데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어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죽을 만큼 울겠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4번도 4번 저 밑에 있죠? 자, 이 시의 화자의 주된 정서. 요거는 쉽네요. 정답 그리움이죠. 자, 그 다음 5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인데 자, 화자의 정서 방금 얘기했죠. 그리움. 1번 보시면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했는데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정답은 1번이죠. 그립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답 찾았다고. 왜냐? 다른 시도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시기 때문에 꼭 보고 넘어가야 돼. 자, 2번 보시면 자,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인데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라고 돼 있죠. 자, 이때 번지는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그 사는 번지가 아니라 문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산에 문명이 들어서게 되면서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때 비둘기는 자연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2번 선지가 이야기하는 건 자연, 문명이 들어서게 되면서 자연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때 정서는 안타까움이에요. 인간의 어떤 이기심으로 인한 자연 파괴를 담고 있는 내용의 시예요. 굉장히 유명한 시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리고 3번에 가난한 사랑 노래. 이 시도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모르겠는가. 자, 여기 지금 형식이 질문의 형식이죠. 즉, 의문문의 형식인데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는 건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의 형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식만 의문문일 뿐이지 일부러 그냥 지금 의문문의 형식을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하는데 독자 스스로가 그냥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형식을 그냥 의문문으로 가지고 온 것뿐이야. 결국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가난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난한 사랑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외로움이에요. 가난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너를 위하여 나 살 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했는데 요거는 쉽죠. 그냥 사랑하는 뭐 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임에 대한 사랑. 자, 마지막에 자, 제목이 가정이에요. 이때 가정은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식구문 반에 신발이 왔다.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 가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식을 위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나올 때마다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 유명하시니까요. 6번에 자, 시인이 보기를 니은과 같이 바꾸었다고 가정했을 때 A부터 E 중 고려했을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네요. 자, 일단 아주 먼 훗날이 되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했어요. 자, 니은은 여기죠. 먼 훗날 그때 여기 마지막
자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법이 쓰였고 여기는 반어법이 쓰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쉽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기. 그대로 유지해야겠어? 아니죠. 5번이 정답이죠. 자, 마지막이네요. 자, 이 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빈칸에 이어질 내용을 표현 방법과 효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자, 이 시의 화자는 떠나간 힘을 잊지 못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잊었다라고 말하는 자, 표현 방법, 반어법을 사용하여 자, 효과는 뭐가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